바로 이번 전시를 통해 처음 공개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바로 방탄소년단의 RM군이 절필작입니다. 전시의 5개 섹션을 따라가면서 꼭 눈여겨볼 작품들을 그림톡.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 업로드합니다. 오늘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 유영국 사는 내 안에 있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유영국 작가님 작품을 이전에도 여러 번 봤었기 때문에 이번 전시를 보기 전에 솔직히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작품이 어느 정도 익숙한데 이번 전시가 과연 얼마나 새로울까? 그런데 막상 보고 나니까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번 전시 정말 추천하는 전시입니다. 이 전시가요, 단순히 유영국의 대표작을 모아놓은 전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작가가 평생 동안 산이라는 하나의 모티브를 붙들고 그것을 어떻게 색과 선, 면과 리듬으로 바꾸어 갔는지, 그리고 그 산이 어떻게 바깥 풍경에서 자기 안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아주 밀도 있게 보여주는 전시였습니다. 결국 저는 도로까지 샀는데요. 그만큼 이번 전시는 유영국을 처음 보는 분들에게도 좋고 이미 유영국 작가님의 작품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도 충분히 새롭게 다가올 전시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시 개요, 그리고 작가님을 소개해드리고 전시의 5개 섹션을 따라가면서 꼭 눈여겨볼 작품들을 제가 설명해드리고 마지막에는 관람 팁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시 개요입니다. 이번 전시는요, 서울시립미술관 서수문 본관에서 열리는 전시이고요. 유영국 탄생 11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회고전입니다. 5월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더더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좀 그림들을 보니까요, 개인 소장 작품들이 꽤 많았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립미술관이 전시를 하게 되면서 많은 개인 소장가들이 이 작품들을 대여해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 유명하죠. 방탄소년단의 김남준, RM군의 소장 작품도 이곳에 대여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전시는 구성이 좀 흥미로운데요. 보통 회고전이라고 하면 작가의 어린 시절이나 초계작부터 시간 순으로 따라갈 텐데 이번 전시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요. 1964년 유영국이 생애 첫 개인전을 열었던 시점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마지막 절필작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전시는 단순한 연대기라기보다 유영국이 어떻게 자기 안의 산에 도달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조에 가까웠습니다. 유영국 작가님 소개해 드릴게요. 1916년 경북 울진에서 태어나셨고요. 2002년에 세상을 떠난 한국추상미술의 선구자입니다. 한국추상미술을 이야기할 때 김환기와 함께 반드시 언급되는 작가가 유영국인데요. 유영국의 산은 실제 풍경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과 자연의 감각이 추상으로 바뀐 결과에 가까운데요. 유영국 작가님은 산과 바다가 함께 있는 울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즉, 어린 시절부터 몸에 새겨진 자연의 감각이 훗날 작가님의 회화에서 산, 바다, 빛, 지평선의 이미지로 계속 변주가 되는데요. 1935년에 일본 도쿄로 건너가셔서 문화학원 유학과에서 미술을 공부하게 되세요. 그곳에서 입체파, 미래파, 초현실주의, 러시아 구성주의 같은 서구 아방가르드 미술을 접했고요. 회화뿐 아니라 부조와 사진까지 실험하게 됩니다. 1943년 귀국한 뒤에는요, 해방과 함께 한국 전쟁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로도 재직하기도 하셨고요. 한국 최초의 수상미술 그룹으로 평가되는 신사실파 활동에도 참여했지만 동시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고기잡이 배를 타시기도 하였고 양조장을 운영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유영국 작가님은 이 시기를 스스로 잃어버린 10년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 어려운 한국사적인 한 복판에 있게 되면서 작가로서 온전히 작업에 몰두하기 어려웠던 시간이었고요. 가족들을 또 부양해야 했기 때문에 또 특별히 양조장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를 또 얻으셨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1950년대 후반부터 유영국은 다시 한국 미술계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모던 아트 협회,
현대작가 초대전, 신상회 등을 이끌면서 한국 추상미술의 흐름을 만들어갔고 1964년에 48세의 나이로 생애 첫 개인전을 열게 됩니다. 이 개인전은 유영국에게 중요한 전환점이었는데요. 함께 활동했던 작가들 중에 한묵과 문신은 프랑스로, 김한기는 뉴욕으로 떠났지만 유영국은 한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업실로 들어가서 자기만의 회화 언어를 끝까지 밀고 나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2년마다 전시를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기도 하셨죠.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는 유영국 작가님의 추상의 절정에 이르는데요. 홍익대학교 교수직도 내려놓고 또 본인을 찾아오겠다는 많은 제자들도 오지 말라고 하셨다고 하네요. 즉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작업실을 출근하면서 작업에 몰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서 구도자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게 되는데 유영국 작가님의 그림이 순간적인 감정의 폭발이기보다 매일 화면 앞에서 색과 선과 면을 다듬어서 만들어낸 성실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1977년도 심장수술 이후에는 여러 차례 수술과 입퇴원을 반복하지만 작가님은 끝까지 붓을 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 시기부터 유영국 작가님의 산은 더 고요하고 내면적인 이미지로 깊어졌습니다. 산이 더 이상 바깥의 풍경이 아니라 기억과 시간, 삶의 감각이 응축된 마음속 이미지가 되어서 이번 전시 제목이 산은 내 안에 있다라는 것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시 작품들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부 전시장에 들어가시기 전에 로비에 마련된 아카이브 공간이 먼저 있는데요. 그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영국 작가님의 작품을 소개하는 연보, 사진, 신문기사, 관련 도록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전시장 안에 들어오시면 조선일보가 기록한 한국 추상 70년, 1925년부터 1995년 자료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들을 보시게 되면 한국 추상미술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해 왔는지도 연결되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964년 내밀한 예술의 문을 열다. 전시의 첫 장면은 유영국의 청년 시절이 아니라 1964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유영국이 48세에 생애 첫 개인전을 연 해인데요. 그런데 이 시점에 유영국은 무명 작가는 아니었습니다. 이 전시를 기점으로 유영국은 그룹 중심의 활동에서 조금씩 물러나서 이제는 오직 자신만의 예술 언어에 집중하겠다라는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이 일부에서 특별히 눈여겨보실 작품은 바로 해토인데요. 1961년입니다. 해토는 얼어붙었던 땅이 겨울 끝에 녹기 시작하는 순간을 의미하는데요. 땅 속에 잠겨있던 에너지가 한 번에 솟구치는 장면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즉 차가운 겨울과 따뜻한 봄이 동시에 존재하는데요. 이 작품이 중요한 이유는 1964년에 첫 개인전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유영국의 에너지가 이미 이 안에 응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을 그대로 재현한 게 아니라 재현의 힘을 색과 선, 질감으로 바꾸는 태도, 그리고 이 거대한 화면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대담함이 여기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단순한 출발점이라기보다 유영국이 이제 정말로 자기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문처럼 여겨지는데요. 산은 더 이상 바깥 풍경이 아니라 작가의 내면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2부는 아방가르드 예술을 찾아서입니다. 그렇다면 유영국은 어떻게 이런 결단에 도달했을까요? 바로 이 2부에서는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영국은 1935년 일본 도쿄 문화학원 유화과에서 미술을 공부하는데요. 문화학원은 자유로운 분위기의 학교였고 그 안에서 유영국은 당시 소개된 서구 아방가르드 미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억하는 사내화가 유영국 이전에 유영국은 굉장히 실험적인 작가였다는 점을 이 섹션이 잘 보여줍니다. 바로 여기서 눈여겨볼 작품은 워크 1940입니다. 이 작품은 처음 보면 굉장히 차갑고 정제되어 있습니다. 검은 화면을 가로지르는 선명한 노란색 수직선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빨강, 파랑, 분홍, 미색의 색면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몬드리안 같은 기하학적 추상을 떠올리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작품의 핵심은 유형국이 거의 구체적인 형상은 지워버리고 오직 점선면이라는 최소한의 요소만으로 화면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3부 추상의 문법을 찾아서 이제 다시 1960년대 후반으로 돌아옵니다. 유형국은 1964년 개인전 이후 자신의 추상을 더욱 정교하게 밀고 나가고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 이르면 그의 회화는 하나의 절정기에 도달합니다. 이 3부에서는 세 작품을 함께 보면 흐름이 아주 잘 보입니다. 먼저 1968년작 워크 작품입니다. 붉은색이 화면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이 그림은 단순히 붉은 추상화가 아닙니다. 하나의 단일한 색조 안에서 미세한 변주가 생기고 그 안에 있는 작은 기하학적 형상이 산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모든 것이 수렴되는 소실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색 하나가 얼마나 깊은 공간감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작은 형상이 어떻게 화면 전체의 질서를 좌우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1968년작 워크 작품인데요. 주황색 화면 중앙에 초록색 산이 놓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바로 방탄소년단의 RM군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이 그림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주황색과 초록색의 대비가 굉장히 강한데 이 강렬한 색이 이상하게도 전혀 산만하지 않고 오히려 단단한 균형을 이루어집니다. 정방형 캠퍼스를 통해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는 균형을 탐구했다고 하는데 이 그림이 바로 그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971년 작품인데요. 워크라는 작품이지만 일명 랄랄라 연작이라고 부제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이름처럼 화면에 리듬이 굉장히 강한데요. 사선과 격자 색면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화면 전체에 경쾌한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이 시기의 유형국은 사전 드로잉에 크게 의존하기보다 캠퍼스 위에서 직접 색을 조율하며 작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작품은 질서가 굉장히 분명한데요. 어딘가 즉흥적인 생동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4부입니다. 심상추상, 사는 내 안에 있다. 이제 전시는 유형국 후기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비로소 전시 제목인 사는 내 안에 있다 라는 말이 정말 실감나기 시작합니다. 유형국은 60세까지는 기초 공부를 하겠다라고 말한 작가였습니다. 이미 거장으로 불리는 시기에도 그는 자신의 회화를 완성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애 후반으로 갈수록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세계, 즉 심상추상의 단계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1977년 심장 수술인데요. 유형국 작가님이 여러 차례 수술과 입퇴원을 반복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4부에서 먼저 눈여겨볼 작품은 1977년작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굉장히 중요한 작품인데요. 유형국 작가님에게 소품은 단순히 작은 그림이 아니라 작업 환경과 연결된 형식이었습니다. 겨울에도 햇빛이 드는 마루에서 작업을 계속하려는 의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수술 이후에 다시 시작된 작업의 흔적이 소품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작품은 심장 수술 후에 아내와 함께 영주 부석사를 여행하면서 본 풍경을 바탕으로 한 그림입니다. 노란색, 붉은색, 보라색, 어두운 녹색이 부드럽게 어우러져 있는데 이것은 특정 풍경을 사실적으로 옮긴 그림이라기보다 어떤 여행의 기억, 그리고 평생을 함께한 아내와의 시간에서 길어올린 감정의 풍경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작품이 있는데요. 바로 이번 전시를 통해 처음 공개된 작품입니다. 오랫동안 작가님 자택 식탁 앞에 놓였던 10년간에 걸쳐서 있었던 작품입니다. 굉장히 사적인 작품이죠. 이제까지 미공개 작품이고 개인 소장 작품이었는데요. 여기서 처음으로
공개가 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많은 관람객들이요, 사진을 찍고 저도 좀 한동안 머물렀던 작품이 바로 1981년작인데요. 이 하늘색 너무너무 인상적입니다. 실제로 전시장에서도 굉장히 눈에 띄는 작품인데요. 하늘색, 청록색, 푸른색이 넓게 펼쳐져 있고, 그리고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살짝 데이비드 호크니 작품도 떠올랐어요. 유영국 작가님의 어떤 실제 사용하셨던 이젤과 이렇게 소파들을 보게 되면서 조금 더 친숙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5부입니다. 무한 그 너머. 전시의 마지막은 유영국 작가님이 평생 밀고 온 산의 이미지가 얼마나 더 단순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단순화가 결국 어떤 자유와 무한으로 이어지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여기서 눈여겨볼 작품은요, 1994년 대형작 산 블루와 산 레드입니다. 전시장에서도 굉장히 압도적인데요. 캔버스 호수가 큰데 화면 자체가 주는 리듬감과 존재감이 정말 강해요. 그리고 이 작품이 특별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유영국 작가님은 평생 혼자 작업하셨는데 이 작품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어시스턴트의 손길을 허락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의 젊은 서용선 작가님이 이 거대한 화면을 함께 채웠다고 합니다. 유영국 작가님이 평생 쌓아온 조형 감각이 가장 장대한 규모로 펼쳐진 결과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대형작들을 지나시면요, 가장 마지막에 마주하게 되는 작품이 바로 1999년 작품인데요. 바로 절필작입니다. 저는 이 그림 앞에 의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품이 이번 전시의 감정을 가장 오래 남기는 작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붉은 산의 형상이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고, 맨 꼭대기의 마지막 산은 채색되지 않은 채 여백처럼 남아 있습니다. 평생 산을 그려온 작가가 마지막에 이르러 산을 가장 단순하게 남기고 그 꼭대기를 하얀 캔버스로 비워둔 채 멈춘다는 것. 그 지점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2026년에 제작된 영상, 무한히 걷는 영상이 있어요. 좀 28분 분량의 영상이라 좀 길죠. 작업을 이어갔는지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이 정말 좋았어요. 작가님에 대해서도 작품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어서 꼭 시간 여유를 두시고 다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시 관람 팁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마지막 출구 쪽에 있는 영상을 먼저 보고 전시를 보셔도 좋습니다. 즉, 마지막 영상이 정말 좋은 영상이라서 작가님과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큰 흐름이 되어주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고 이제 일부로 돌아오셔서 작품을 보시게 되면 훨씬 더 작품과 작가님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무료로 브로셔가 있는데요. 페이지 수가 꽤 돼요. 그리고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전시 안내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섹션 구조와 주요 작품 설명, 작가의 말 관련 프로그램까지 꽤 세부적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유영국을 특히 처음 접하시는 분이라면 이 브로셔를 꼭 들고 작품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오전 11시에 무료 도슨트가 있습니다. 무료 도슨트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유료로 오디오 가이드도 빌리실 수가 있습니다. 4,000원인데요. 손여름 피아니스트도 참여했습니다. 작품 설명을 차분히 들으면서 관람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마무리를 하면요. 이 전시 보고 나면 유영국 작가님이 단순히 산을 그린 화가가 아니라는 게 되게 분명해져요. 산을 통해서 색을 실험했고 형태를 단순화했고 질서를 만들었는데 저는 무엇보다 좋았던 게 작품을 시대순으로 나열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기 산에 도달했는지를 아주 설득력 있게 보여줬던 것. 저는 유영국 작품님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전시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너무 단순하게 보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 전시는 유영국을 처음 보는 분들에게도 좋지만 이미 여러 번 봤던 분들에게도 새롭게 다가올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전시장에 가신다면 작품 앞에서 조금 천천히 머물러 보세요.
처음에는 너무나 멋있는 색감이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산이 보일 거고요. 마지막에는 그 산을 바라보는 작가의 인생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전시 영상 여기까지인데요. 이 전시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좋았던 전시라서 강력 추천해드리면서 우리 다음 전시에서 만나요. 더 많은 전시 이야기 그림톡